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7월 14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학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자유와 낭만의 나라라 불리는 이 프랑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틀에 걸쳐서 이 베르사유와 이 파리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이 중앙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프랑스 전반에 대해서 이 지리, 기후 등을 그리고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리와 기후 그리고 이 프랑스 민족의 구성 그리고 이 국기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라벤더입니다. 이 라벤더라는 것은 향신료로 많이 이용이 되고요. 뭐 음식 같은데 혹은 뭐 이제 영국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차에다가 이 라벤더를 이제 라벤더 향을 제기 위해서 라벤더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향신료 뭐 화장품에도 라벤더가 많이 쓰이고 있죠. 뭐 기름류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 라벤더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지리와 기후가 이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아울러서 이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와 국가, 그 뒤에 프랑스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몇천 년에 걸친 역사를 뭐 2, 30분 만에 정리한다는 게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 이거는 포도나무죠. 사람들 키보다 약간 좀 작게 자라도록 이 개량된 포도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포도주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죠. 이 프랑스의 전반적인 지리적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각 지역의 대표적인 곳의 이름이죠. 알제스 로렌 지방은 뭐 독일과 거의 유사한 생활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노르망디와 부르타뉴가 있습니다. 이 부르타뉴는 여기에 뭐 원탁의 기사 전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잉글랜드의 아더왕의 전설이 이 부르타뉴에서 시작됐다고 뭐 이 지역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럽 전체가 이 공통의 이 문화 유산을 그리고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설과 관련해서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원조라고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이 사실은 민족주의와 결합을 할 때 여러 문제도 발생을 하죠. 뿐만이 아니고 이렇듯이 이렇게 또 지방자치단체들 나름대로 이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또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 이 지역은 일드프랑스라는 지역이에요. 여기 파리가 있고 이 지역이 사실은 프랑스 국왕이 직접 다스릴 수 있었던 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조그맣죠? 프랑스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10%도 안 될 걸로 보여요. 한 5% 정도 되는 땅을 이 프랑스 국왕이 이 중세 시기에는 다스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노르만디 지역은 노르만족이 이제 차지한 영역이고, 이 브르타뉴는 영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습니다. 이 사실상 나중에 이 루아르 지방이라는 곳은 사실상 중세에서 가장 고색 창연한 이 성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프랑스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뭐 샴페인으로 유명한 쌍파뉴 지역, 그리고 포도주로 유명한 부르고뉴 등이 있죠. 이 프랑스의 공식 명칭은요, 이 프랑스 공화국입니다. 이 영어로는 프렌치 리퍼블릭이라고 부르고요. 이 불어로는 레피블리크 프랑세즈라고 불립니다. 수도는 파리고요. 프랑스 본토는 남북으로는 지중해에서 영국 해협과 북해, 이 동서로는요 라인강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바다가 많다는 느낌이 들죠. 예, 이 밑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 영국 해협과 북해,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면하고 있죠. 사실상 에스파뉴 혹은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했다면 사실상 삼면이 바다인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이 1000km인 육각형 모양으로 인해 이 프랑스인들은 종종 이곳을 이 프랑스 영토를 헥사곤, 이 육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마치 육각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헥사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위치는 북위 41도에서 55도에 이르는 고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고위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 기후는 뭐 그렇게 맹추위가 있다거나 뭐 폭염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요 근래 기상 이변 때문에 뭐 40도가 넘는다는 외신 보도도 접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겨울에 가장 추운 날씨가 보통 12월 24일 그 크리스마스 그 무렵이 돼요. 그때는 영하 한 10도까지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뭐 12월 초순이라든지 2월 달에는 대체로 영상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위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해양성 기후의 영향 때문에 대서양으로 인한 이 해양성 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해외여행, 특히 이 서유럽권 여행을 계획을 하신다면 사실상 요 근래, 요 사이에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 날씨가 상당히 건조하거든요. 온도는 높고 대신 건조하기 때문에 이 그늘을 잘 찾아 들어가고 바람만 불어준다면 제법 시원한데, 그리고 이 대부분 문화유산이 돌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겉옷, 좀 긴 옷을 한벌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새 뭐 또 그 기상 변화로 뭐 영상 40도가 넘는다 그러니까 좀 많이 변한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날만 잘 찾아가면 뭐 시원하다는 느낌마저도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좀 춥네 하는 느낌마저도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긴 옷을 가지고, 물론 입을 필요는 없지만 싸늘하게 느껴질 때는 긴 옷을 챙겨 입는 게 중요하죠. 이 서유럽 본토와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아나를 비롯해서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해외 레지온과 이 해외 영토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예, 이 프랑스가 나름대로 식민지가 제법 있죠. 뭐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그리고 이 태평양 연안에도 나름 식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요, 이 본토가 55만 1695제곱킬로미터고요. 이 해외 레지온과 해외 영토를 합치면 이 유럽연합 소속 국가 중 영토가 가장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송령까지 합치면요, 이 본토 길이 넓이가 67만 2051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프랑스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문화의 용광로,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 프랑스로 할까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목이 너무 좀 딱딱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자유와 낭만이 흐르는 프랑스로 이름을 강의명을 적어 봤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문화의 용광로이자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럽, 대서양, 북해, 지중해의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프랑스 인근에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전파한 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이전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미국과 함께 시민혁명의 발상지이자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 역할도 하게 되죠. 이 프랑스의 주요 도시는 파리, 막세이유, 리옹, 그리고 툴루즈, 니스, 낭뜨, 몽펠리에 등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도시가 각 도마다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을 하면 뭐 프랑스에 50여 개
도가 있으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도가 되겠죠. 그 도가 있으니까 한 100여 개, 100만 정도 되는 도시들이 산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프랑스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이기도 하지만 이 중소도시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도시들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중소도시들이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들이 100여 개나 되는 아주 균형이 잘 잡힌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북동부의 알자스 지방, 이 알자스 로렌 지방은 대표적으로 이 독일 문화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소시지가 발달돼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문화, 그리고 예를 들어 개신교가 상당히 많은 분포를 보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이 남서부의 바스크 지방을 잇는 선, 이 바스크 지방은 피레네 산맥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이 바스크족이 있죠. 이 바스크족은 계속해서 이 독립운동을 꾀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피레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스페인과 프랑스의 지역에 이 골고루 분포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족속입니다. 이 북동부의 알자스 지방과 남서부의 바스크 지방을 잇는 선을 경계로 이 남동부 지역은 사실상 지형과 고도가 상당히 높고요. 이 북서부 지역은 고도가 매우 낮은 평야나 대지 또는 구릉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남동부 지역에는 3000m 이상의 능선이 여러 곳에 분포하는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은 각각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자연적인 국경을 이루고 있죠. 다음으로 이 프랑스의 이 민족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습은 지금 가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거리 두기가 전혀 안 돼 있죠. 그것도 이제 역사 속 유물 같은 언어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이 거리를 활개를 치며 걸어 다니는 그런 때가 곧 오겠죠. 사람들이 그리워서 한번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종족적으로 보면요, 이 고대부터 자리 잡고 있던 갈리아족, 이 갈리아족은 큰 범주에서 보면 켈트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로마 제국에서 온 라틴족, 이것은 고대 로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게르만족에 이동되어 온 게르만족이 섞여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11세기경에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킹 지파인 이 노르만족도 노르망디에 정착하면서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프랑스인이 됩니다. 이후에도 여러 이민족들이 계속 영역으로 들어왔고요. 19세기부터는 서유럽, 동유럽,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로부터 이민도 계속 받아들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 프랑스는 다민족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연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몽쉘 미셸의 모습인데요. 이곳은 이 독일의 이 나치 점령기에도 이 프랑스 전역이 이 독일의 식민지가 됐었죠. 지배 체제 하에서 신음하던 시절에도 이 지역은 사실상 독일인들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됩니다. 여기 이 뒤편이 이 평야의 뒤편이 이 바다예요. 바다 이 섬 지역이고요. 그런데 독일군이 이쪽을 점령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사실상 점령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 양들이 이 풀을 뜯는 모습이죠. 예, 프랑스를 또 상징하는 그림으로 뭘 가지고 올까 생각을 하다가 뭐 프랑스 하면 뭐 바게트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것 같고요. 햄이 있습니다. 이거를 불어로는 장봉이라고 하고요. 이 프랑스식 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치즈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식사 전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죄송하네요. 이 그림보다는 실물을 드리고 같이 나누어 먹는 게 더 좋은데 뭐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예, 또 프랑스를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포도밭과 그리고 이 와인이 또 대표적이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이 샴페인의 이 모습이고요. 먼저 이 프랑스의 이 지리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쪽의 알프스 산맥과 남서쪽의 피레네 산맥의 고지대에서부터 차츰 낮아져서 완만한 구름과 평원으로 이루어진 중부를 지나 이 북서부 저지대 순으로 높이가 낮아집니다. 사실상 수면과 거의 같은 높이의 이 땅으로 저지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범람이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알프스 산맥의 이 빙하의 모습입니다. 어제 요 근래 뉴스를 보니까 어제라고 착각했네요. 요 근래 뉴스를 보니까 뭐 이 알프스 빙하가 이 기상 온난화로 기후 온난화로 녹아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은 해야지 될 것 같네요. 이 기후 온난화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기후 한랭화도 문제예요. 사실은 기후 한랭화라는 말은 없는 말이죠. 뭐 원래 기후 온난화라는 말도 없는 말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이제 기후 온난화라는 말로 이제 굳어진 것이죠. 이 역사 속에서 보면 기후 온난화와 기후 한랭화가 공존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8세기 그리고 13세기, 12, 13세기 이 무렵에
지구 이 한냉화 현상이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뭐 연평균 기온이 뭐 1도씩 계속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또 기후 온난화 현상도 역사 속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라는 생태계가 유지하기 위해서 기후 온난화와 한냉화 현상이 동시에, 물론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시기에 이 지구 생태계의 상태에 따라서 온난화가 될 수도 있고 한냉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요새 기후사가 또 유행을 하면서 기후사를 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 후배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 지구 온난화보다 더 무서운 게 지구 한냉화라고 해요. 일단 지구 온난화는 열대기후 작물이라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지구 한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 역사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지구 온난화보다는 지구 한냉화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사실 지구 한냉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구 온난화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꺾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지구 한냉화에도 우리가 100년, 200년 후에 300년 후에 들이닥칠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기후 한냉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꼬뚜다지르라고 하는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반도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쪽은 관광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휴양지가 많고요. 여기 보시는 바처럼 이제 보트 선박장들이 이 도처에 있어서 이 부유층의 이 휴가지로 별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많이 이용되는 지역입니다. 기후는요, 이 서부는 서한 해양성 기후고요. 사실상 연중 비가 많이 오고 대체로 온도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가실 때는요, 우산과 우비는 필수품이죠. 거의 매일 비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제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그 시즌 빼놓고는 대부분 영상으로 날씨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비가 자주 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서유럽 여행을 가신다면 당연히 여름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겨울에는 챙겨야 될 게 많죠. 우비부터 우산, 사실상 겨울에 챙기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많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좀 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다음으로 이 대륙성 기후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중부와 동부는 겨울에 한파가 있고요. 여름에는 폭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폭염이라고는 하지만 이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폭염과는 좀 다르죠. 찜통더위 속에 있다가 이 건조한 폭염에 들어가면
나름 그놈을 잘 찾아가면 어유 시원하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끈끈함과 이 건조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와 닿아 있는 남부는요, 이 지중해성 기후를 보여서 여름철엔 뜨겁고 건조하고요, 겨울철엔 습하고 온화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동부의 알프스 산맥과 남서부의 이 피레네 산맥은 산악 기후를 형성하고 있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눈이 내리고 이 강철량 또한 많습니다. 뭐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알프스 산맥에서 타는 스키와 이 피레네 산맥에서 타는 스키가 이게 느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스키장은 제가 안 가봐서 그거는 뭐 생동감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프랑스 국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파랑, 하얀색, 빨간색, 이 삼색기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이 프랑스의 국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원래요, 이 파리시의 깃발이란 게 있습니다. 이 파리시 깃발은 청색과 적색의 이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1789년 7월 14일에 일어난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당시에 파리 시민들이 이 파리 시기를 두르고 습격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성공하고 이 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청색과 적색은 혁명을 대표하는 색이 되어버렸죠. 그런데요, 이 혁명을 주도했던 라파예트가 혁명 프랑스의 새 국기로 혁명을 대표하는 색인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에 백색을 집어넣은 청색, 백색, 적색의 삼색기를 제안한 것이 이 삼색기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에 이 백색이 문제인데요. 문제될 건 아닌데, 여하튼 가운데 백색은 부르봉 왕조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 부르봉 왕조는 백색기를 활용하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이 프랑스 혁명 초반부는 이폰 군주제를 지향했던 세력들이 이 힘이 막강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봉 왕조 혁명과 이 부르봉 왕조를 이 융합시킨 깃발을 이 혁명기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프랑스의 국왕의 이 문장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여기다 넣는다는 것을 제가 또 앞에다 놔뒀죠. 여기 이 가사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뭐 여러분들께 해석을 해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과격한 용어들 투성이죠. 뭐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뭐 그냥 거의 피냄새밖에 안 나는 이 애국가를 듣다가 이거를 가사를 보면 우리나라 이 작사 이 곡은 상당히 아름답다, 그리고 웅장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프랑스 국가는 어떻게 보면 이 혁명가 그리고 군가로 사용되기 때문에 좀
뭐 해석하기도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 베르사유 궁까지 이 여성들이 빵을 달라며 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1792년 4월 20일) 뭐 이거는 어제 했습니다만 한번 뭐 반복이라고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이 프랑스 혁명 정부가 이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혁명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 연합군을 상징이자 또 마리 앙뚜아네트의 모국이었던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4월 25일 이 프랑스 동쪽 끝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에 이 선전포고문이 도착하게 됩니다. 예, 5일 걸렸네요. 요새는 방송이 어떤 정부 발표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속보 형태로 나오는데 무려 5일이나 걸렸어요. 스트라스부르는 이 알자스 로렌 지역의 이 주요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소식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육군 공병대위 클로드 조제프 루제트 리 출정 부대의 격려를 위해서 하룻밤 만에 후다닥 작사 작곡한 군가였죠. 당시의 노래 제목은 라인 방명군을 위한 군가였습니다. 예, 이제 라인강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막고 이제 라인강을 넘어서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로 이제 공격하기 위한 이 라인 방명군을 위한 군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요, 이 국가는 이 노래는요, 이 당시에는 국가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 노래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마르세유 출신 육군 의용병들이 1792년 8월 10일 봉기로 파리에 입성할 때 부르던 것이 널리 알려져서 프랑스 제1공화국의 국가로 지정되게 됩니다. 물론 이 종신통령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 과도한 혁명 정신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국가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리지만 여하튼 제1공화국의 국가로 지정되게 되죠. 이 프랑스 제3공화국과 대적한 사회주의 정부 파리 꼬민이 이 곡을 개사한 꼬민의 라 막세유즈를 이 국가로 사용하는 바람에 또 한동안 잊혀져 버려요. 그러다가 8년이 지난 1879년에 이르러서야 우여곡절 끝에 국가의 자리로 귀환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이 파리 꼬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참 이상한 전쟁이죠. 이 독일군이 이제 파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이 정부군과 파리 꼬민군 간에 이 내전이 발생하게 되죠. 아니 뭐 안 되는 나라는 안 되는 나라들은 또 특징이 있죠. 이 뭐 내분이 저기를 앞에 두고 내분을 일으킨다든지 그러면 꼭 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한번 이 프랑스의 전반적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갈리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갈리아를 이 지도로 표현한 그림이 있어서,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고대에는 로마인들이 갈리아족의 땅이라는 뜻으로 갈리아라 부르게 되고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9년 만에 갈리아 전쟁으로 갈리아를 정복하고, 기원전 51년 카이사르가 골족을 정복해서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 이 급격한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죠. 예, 이 고대 로마인들은 뭐 제가 뒤에 14일 7월 23일 강좌인가요? 거기에 호국영웅 거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수업을 드리겠는데요. 이 갈리아족은 사실은 로마가 팽창하는 고무렵에 이 로마를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 로마로 진격해서 로마를 거의 빼앗게 되죠. 물론 돈으로 평화를 로마가 사긴 하지만 여하튼 그 정도로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인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갈리아 전쟁을 일으켰을 때 사실상 이 갈리아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갈리아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알고는 있었지만 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갈리아라는 말을 굳이 새롭게 재해석해서 넣은 것이죠. 그 당시 호국영웅 거위 시절의 갈리아는 무서운 족속들이죠. 그야말로 이 로마를 점령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술하는 갈리아는 그야말로 야만족입니다. 예, 누가 어떻게 어떤 시절에 보느냐에 따라서 한 종족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갖는다는 얘기죠. 예, 이 카이사르가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특정한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이상한 말을 타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들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갈리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리아는 특정한 부족명이 아니에요. 사실상 야만족이라는 뜻이죠. 뭐 그런 뜻이고요. 이제 갈리아를 평정하고 나서 오른쪽을 딱 보니까 거기에도 말 타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우리가 점령한 로마가 점령했던 갈리아 사람과는 약간 좀 생김새도 다르고 이 하는 말도 다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게르마니아, 그러니까 그 게르마니아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부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을 보는 입장은 또 학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또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 야만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원전 51년 잠시만요. 이 갈로 로만 문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하죠. 다음으로 이제 프랑크 왕국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왕이 즉위식이 거행되는 모습입니다. 이 행스 지방이 있는데요. 이 행스 지방은 이 동북부 알자스 로렌 지방에 위치한 도시고요. 이 지역에서 이 왕들이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죠.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폴레옹은 황제 즉위식을 이 행스가 아닌 그건 왕들이나 왕위 즉위식 하는 곳이지 그러면서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죠. 이 로마가 영향력을 이루면서 갈리아 지방에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이 들어와서 이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프랑크 왕들은 로마로부터 책봉받아 갈리아 지방을 다스리게 되죠. 이 다른 게르만족 국가들은 곧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프랑크 왕국은 히스파니아 지방으로 쳐들어온 이 이슬람 제국을 무찌르고 교황청과 협조해서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 이슬람군이요. 뭐 앞에 지도로 넘어왔습니다.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 뚜르푸아티의 강 이쪽 지역이 돼요. 거의 중부 지역이 되겠죠. 이 지역까지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누란의 위기라고 하죠. 그야말로 이 서유럽권 전역이 이슬람화 될 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 뚜르푸아티의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이슬람 세력을 피레네 산맥 건너편 이베리아 반도로 몰아내게 되죠. 예, 바로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메로비우스 왕조에서 까를루스 왕조로 넘어가면서 까를루스 대제는 교황 레오 3세로부터 황제 제위를 받게 되죠.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은 이 까를루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는 내전이 일어나 베르동 조약으로 제국이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까를루스 대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이 서유럽권 역사와 문화책을 읽어보면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까를루스 대제를 영어권에서는 찰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찰스 대제로 얘기를 하고요. 이 프랑스어권에서는 카를루스 대제를 샤를마니오 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찰스 대제, 이 프랑스어권에서는 샤를마니 대제. 그러면 독일어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독일어권에서는 이 까를루스 대제를 칼 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책을 읽다 보면 이름이 각각인데 사실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결국은 칼, 샤를 혹은 찰스, 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외국인들 성이나 이름을 보면 사실상 이 철자는 똑같은데 발음이 각양각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 이 언어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까를루스라는 말은 또 어느 나라일까요? 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계열에서는 까를루스 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프랑크 왕국이
987년에 프랑스 왕국을 성립하게 되고요. 그 이후 바이킹, 마자르족, 동로마 제국이 계속 제국의 영역을 침입해 오면서 각 지방은 방위를 위해 주종관계를 맺고 농노제 혹은 장원제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이킹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르만족이고요. 이 마자르족은 동아시아 계통에서 들어간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동로마 제국이 왜 등장할까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로마 제국은요, 사실상 로마의 후예 이 정통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로마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게르만족이 빼앗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로마 제국은 이 고토를 회복한다는 기분으로 이 게르만족이 세운 여러 국가들을 이제 고토 회복 차원에서 공략하고 이 전쟁을 계속하게 되죠. 로마의 영광을 다시 잇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고토를 회복하겠다. 이러한 여파가 결국은 이 서유럽권으로의 이 동로마 제국의 침략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왕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노틀담 대성당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개선문도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에펠탑 역시 피라미드,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이 파리의 이 과거로부터의 정경, 풍경을 훼손한다는 이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지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파리를 상징하는 이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게 앵발리드가 이 빵테옹인데요. 이 빵테옹이라는 것은 만신전,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대 로마 시기에 있었던 풍토 때문인데요. 이 로마인들은 특정 종교에 대해서 그야말로 관용이죠. 종교를 뭘 믿던 그거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과거의 전쟁은 이런 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로마가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가게 되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먼저 자신의 이제 종교, 이 로마 신들을 이제 섬기는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제 적군의 신을 다시 모시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 신을 믿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왜 적군의 신을 섬기는 걸까요?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신의 분노가 로마의 패전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적의 신을 극진히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 상당히 이 특정 종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 만신전, 이 빵테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리에도 이 빵테옹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사실상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립묘지라고 볼 수가 있죠. 사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그리고 국가를 상징하는 사람들을 모시는, 이 죽은 자들을 모시는 이 국립공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앵발리드는 상위군경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시작을 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드 프랑스 지방의 지배자 파리 백작 위그 카페가 왕위에 오른 시점부터를 프랑스 왕국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은 오토 2세 때부터 교황으로부터 대관을 받아 이 황제로 즉위하는 관습을 확립했고요. 이 프랑스는 클로비스 1세가 세례 성사를 받고 탱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가진 것으로 정통성을 대신하게 되죠. 이 전통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샤를 7세는요, 이 100년 전쟁 때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펜스를 되찾기 전까지 왕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이 카페 왕조의 통치 아래서 이 프랑스 왕국은 프랑스의 각 지방은 지방 영주들의 소국으로 나뉘게 되죠. 이 앙주와 가스코니를 소유한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왕보다도 강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잉글랜드 왕이 이 영토면에서는 프랑스 왕보다 강력하죠. 하지만 잉글랜드 왕이 사실상 이 프랑스 국왕의 신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앙주와 가스코니가 이 잉글랜드 왕의 영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카페 왕조는 지방 영주들의 땅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성장하게 되고요. 존엄왕 필립 2세 시절에 카페 왕조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와 잉글랜드의 사자심왕 리처드는 이 프랑스 영토를 두고 프랑스에 가지고 이 잉글랜드 이 국왕이 가진 프랑스 영토를 두고 종종 다퉜고요. 결국 잉글랜드가 조낭 시기에 이르자 아키텐을 제외하고 이 프랑스 왕에게 프랑스 영토를 모조리 넘기게 되죠. 이 발루아 왕조로 넘어가자 잉글랜드에서 100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군대는 용병으로 구성되어 더 심한 노략질을 하게 되고요. 이 흑사병이 출몰해서 자크리의 난과 같은 이 대규모 농민 반란이 발발하기도 하죠. 예, 100년 전쟁 와중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해요. 예, 그야말로 재앙이죠. 전쟁이 났는데 코로나까지도 온다. 그러면 정말 재앙이죠. 그러다가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이 프랑스의 불리했던 전세는 역전이 되고요. 1453년이 되자 잉글랜드는 깔레만 남겨두고 쫓겨나게 됩니다. 예, 프랑스 왕국의 성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지구본이 등장하고요. 세계 지도를 보면서 이제 세계를 어떻게 경략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1500년에는요,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이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이 프랑스 왕령이 되면서 권력이 막강해지게 되죠.
이탈리아를 두고 합스부르크 가문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뭐 이 당시에 다빈치가 프랑스로 오기도 하죠. 사실 이탈리아가 이 당시에 르네상스 시기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고도로 발달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스부르크가 그리고 프랑스 왕국의 끊임없는 외침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이 150여 개 이 소규모 국가로 분열됐던 이탈리아가 이 대국인 합스부르크가 그리고 프랑스와 이 대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통일만 이룰 수 있다면 사실상 임금이란 자는 영악해도 좋고 사기를 쳐도 좋고 공갈을 쳐도 좋다. 여하튼 통일을 이루어서 이 강도 때와 같은 합스부르크가와 프랑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 줄 수만 있다면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까지 얘기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16세기 중반이 되면요, 이 위그노라는 것은 이 프랑스에 있던 개신교들을 이 위그노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위그노가 전체 인구의 약 5%가 되게 됩니다. 왕실에 대항하는 대귀족들이 주로 믿었고요. 이 발루아 왕조 위그노 측의 부르본 가문, 가톨릭 측의 기즈 가문은 이 수십 년간의 위그노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뭐 명분은 종교였죠. 그런데 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누가 이 프랑스의 왕위를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내전이 벌어졌다고 보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위그노 전쟁의 결과로 발루아 왕조가 보르봉 왕조로 교체되고요. 이 낭트 칙령이 발표되고 이 내전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 내전 종교로 이 종교가 바탕이 돼서 사실상 내전이 한 200년간, 한 150년간 이어지다가 이제 내전이 종결되면서 낭트 칙령으로 내전이 종결되면서 안정을 되찾게 되죠. 이 프랑스는 외교에 다시 집중하게 되고요. 리슈리에와 같은 관료의 주도 아래 실용 외교 정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면서도 30년 전쟁에서는 합스부르크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신교도들과 동맹을 맺기도 하죠. 심지어 이교도인 오스만 제국과도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국익이 우선하는 국가 외교 정책에서 이 종교나 뭐 이따위 허율은 필요 없고 이제 국익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중심에 있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프랑스는 30년 전쟁이 끝났을 무렵부터 이 유럽의 패권국 중 하나가 됐고요. 물론 이 나트 칙령이 1685년에 폐지가 돼요. 이 루이 14세 시대에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던 위그노들의 이탈로 재정에 큰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고 스스로를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난트 칙령을 폐지하고 하게 되는데 이 난트 칙령이 폐지되게 되면서 사실상 사실상 낭트 칙령이
이 폐지되면서 위근호들이 이제 종교적인 이 탄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이 프랑스를 떠나 주변 국가,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 등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 재정에 큰 손실을 입히게 되죠. 이후 루이 15세 시대에도 재정 확대는 잘 되지 않았고요. 이 7년 전쟁 등 큰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게 됩니다. 7년 전쟁과 관련해서는 독일을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7년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하죠. 7년 전쟁은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유럽권에서 7년 전쟁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이 프렌치 인디언 워라는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7년 전쟁에 북아메리카 판이 벌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또 영국군의 이 장수로서 이 워싱턴이 물론 장수는 아니군요. 대령 정도 됐으니까 장수는 아닙니다만 여하튼 이 참전해서 군 경험을 쌓게 되는 이 전쟁이 있었고요. 또 인도에서도 큰 아시아 지역인 인도에서도 이 사실상 인도 식민지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프랑스와 영국 간에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이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던 루이지애나 그리고 퀘벡 이 지역과 그리고 이 영국의 식민지들을 전체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서 그 윈스턴 처칠은 사실상 이 제1차 7년 전쟁이야말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프랑스 혁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1789년 혁명 이전까지 프랑스 왕실은 부르주아지, 다시 말하면 제3신분의 도움을 통해 재정 위기를 해결하게 되죠. 이 프랑스 왕은 자신과 맞지 않는 일부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제3신분을 관리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 프랑스는 재정난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하게 되죠. 이 절대왕정이라는 건요, 사실상 이 부르주아와 제3신분과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균형 위에서 사실상 절대왕정이 이 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이전, 절대왕정이 있기 이전엔 귀족들의 사회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보셨지만 이 프랑스 국왕이라는 사람은 일드 프랑스라는 이 프랑스에서 5% 정도 될까 말까한 영지만을 통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야말로 이 대귀족들이 알아서 통치하는 지방 분권적인 사회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왕의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귀족들의 힘을 빼야지 됐죠. 그 귀족들을
힘을 빼기 위해서 이 제3신분을 관리로 채용해서 이 균형을 맞추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뭐 사실 하고 싶은 말들은 좀 있습니다만 뭐 그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 대자수였던 제3신분이 다른 두 신분의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이 부당한 결정이 가결되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 공화국은 나폴레옹이 득세하기 전까지 자유사상의 파급을 우려한 주변 국가와 끊임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1799년 나폴레옹 제1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게 전부 승리했으나 영국에게 해전에서 패배하게 되죠. 1812년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패배하면서 결국 나폴레옹이 몰락하고요. 프랑스는 다시 왕정으로 복고되게 됩니다. 이 프랑스는 빈 회의에서 비엔나 회의라고도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요 근래에 뭐 책들은 빈 회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군요. 이 빈 회의에서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상은 7월 혁명과 2월 혁명 등으로 계속 나타났고요. 몇 차례의 체제 변화 끝에 결국 나폴레옹 3세가 다시 황제가 되죠. 이 나폴레옹 3세는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인도 차이나 등지에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폴레옹 3세는 우리나라에까지 이 병인양요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럽 본토에서는 각종 실수로 외교적으로 고립하게 됐고요. 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때는 프로이센에게 패배해서 황제 나폴레옹 3세가 세당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고 파리가 포위되어서 이 파리 시민들이 동물원에 동물과 쥐나 개 그리고 고양이를 잡아먹는 처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뭐 사실상 먹을 것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리가 이 프로이센 군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태에서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보급이라는 것도 없고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먹고 살려면 뭐 쥐가 아니라 벼룩이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낫죠. 전쟁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뭐 완전히 개, 고양이 신세가 되죠. 지는 순간. 그래요. 당시에 그런 처절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패배의 결과 벨레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직을 거행하고요. 프랑스는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내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빼앗기게 됩니다. 1870년 제3공화국이 성립하게 되죠. 1900년대에 있었던 드레피스 사건을 모습입니다. 군부와 극우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또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보는 학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프랑스는요, 이 벨 에포크,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아름다운 시절. 뭐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이상하죠. 그냥 좋았던 시절, 좋은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라고 불리는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산업의 발전으로 공학과 과학이 발달하고요. 이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가의 번영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주로 자본가, 지주 등만 이런 혜택을 누렸고 노동자들과 식민지 국민들은 계속 착취를 당해서 이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드레피스 사건과 같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 드레피스 사건에서 뭐 이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당시에 이 드레피스가 무죄냐 유죄냐를 두고 그야말로 결투라고 하죠. 예, 결투를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이 총과 검을 쥐고 이 사람을 정의가 승리한다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길바닥에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사실상 프랑스 형법에서 결투가 이제 없어지는 시점이 한 1950년대라고 48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전에는 결투가 합법적인 것이었죠. 길바닥에서 뭐 티격태격 하다가 아니 뭐 죽을 때까지 한번 내가 오르면 네가 죽을 것이고 네가 오르면 내가 죽을 것이고 자 한번 싸우자. 어떻게 길바닥에서 그러고 있죠. 여하튼 그런 결투가 많이 벌어져서 이 사회 문제가 많이 되게 되죠.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프랑스 동북부가 큰 피해를 입게 됐고요. 이 파리를 향해 진격하던 독일군을 마른 전투로 진격을 멈추게 했지만 참호전으로 인해 20대 남성 인구의 상당수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되게 됩니다. 뭐 거의 20대 남성 인구의 50%가 전사자고요. 예, 뭐 옆집 거 한 집 걸로 초상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부모들은 생태 같은 자식들 전쟁터로 보내서 예, 그래요. 뭐 여하튼 절반은 이제 전사를 하고 그 살아남은 절반 중에 절반이 부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평생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부상자고요. 그 살아남은 25%, 그 전체 남성 인구의 25%는 전쟁터에서 뭐 옆에 전우들 피피 죽어 나가는 거 보고요. 계속되는 폭격과 비행기 굉음에 이 총격 소리에 뭐 제정신일 리가 없죠. 뭐 군대에서 총을 쏴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 10발 쏘고 나면 귀가 하루 종일 그 옆에 친구가 큰 소리로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귀가 멍해요. 그런데 뭐 계속되는 폭격에 이 폭격에 뭐 귀가 아주 거의 실명에 가까워지고요.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 쉘 쇼크라는 그 당시 이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현상이 나타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이 부상으로 불구가 된, 불구라는 표현은 사실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뭘까? 불구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상으로 불구가 된 남성들이 많아서 이 노동력 부족이 극심했고요. 사회적으로도 한 세대가 거의 없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20대들이 인구수가 그렇게 되니까 또 30대를 투입을 시킨 거죠. 처자식에 있는 30대를 또 투입을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총력전이 있었고요. 또 이 당시에 방독면이 쓰이게 됩니다. 독가스전이 펼쳐지거든요. 첨단 과학이 인간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학이라는 것이 잘 활용되지 않으면 인간을 어디까지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지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잘 보여주고 있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이 프랑스는 단일민족 국가일까요? 다민족 국가일까요? 그리고 프랑스 국기와 국가에 숨겨진 상징적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좀 출출하실 것 같아서 음식을 장만해 봤어요. 가슴에 불을 댕긴다고요? 사실은 대면 수업이라면 이런 걸 펼쳐놓고 나누어 먹으면서 수업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내일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전까지 건강하게 내일 만나서 수업하도록 하죠.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